네,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지금부터 지비를 존경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윤아님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아입니다. 저는 이동진 평론가님 팬이라 오늘 옆에 앉았습니다. 네, 시작부터 훈훈하네요. 네. 1시간 정도, 5시 정도까지 시간이 이렇게 일단은 주어진 것 같고요. 김윤아님께서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앉아서 관객분들하고 같이 보셨어요. 네, 막 저기 따끈따끈하게. 아이열에서 봤어요. 네네. 그래서 영화를 보신 감상이 그야말로 막 새로우실 텐데. 네, 지금 안에 딱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지비를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영화사에서 어레인지를 할 때 제가 꼭 김윤아님을 모셔달라고 사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이제 한번 작년에도 지비 자리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셨었는데 김윤아 씨의 어떤 팬으로서는 사실은 오랜 세월 제가 굉장히 좋아했지만 말씀을 그렇게까지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고 그래서 그날 사실은 같이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또 모시고 싶다 했는데 네. 와주셨어요.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를 딱 보시고 나서 어떤 엔딩 크레딧까지 끝까지 심지어는 다 보고 나오시던데 네. 어떤 느낌 드셨어요? 일단 이게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당대 러브스토리를 소재로 한 음악 영화긴 한데 저한테는 이게 반전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반전 영화이자 네. 그리고 좀 다른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전 영화이자 문학과 지성에 대한 찬양. 벌써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느꼈어요. 네. 네. 좀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네. 캐묻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네. 편하게 시작하고 싶은데요. 좋죠. 영화에서 일단 피터 딩클리지를 네.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네, 너무 흥분했다. 네. 제가 아는 배우 중에 가장 목소리가 매력적인 남자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네. 오늘 네, 특히 네, 그랬었죠. 네. 네. 너무 좋아합니다. 이전에 왕좌의 게임 같은 영화도 보셨습니까? 맞죠. 그럼? 예.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왕좌의 게임 안 본데 삽니다 이런 느낌일 텐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진짜요? 네네 못 봤는데 다들 이제 칭찬하시고 모두 다 피터 딩클리지를 너무 좋아하셔서 네. 저는 이제 그 영화에서만 봤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퍼펙트 케어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 사실 이제 피터 딩클리지가 저는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아하면서 귀족적인 풍모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입을 열면 굉장한 거물같이 느껴지고 맞아요. 또 영화에서 또 노래도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네. 네. 그 처음에 극장씬 기억나시죠? 네. 극장씬 하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저는 양 얘기 먼저 해야 되겠어요. 양 댄서들 보셨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의상하고 손에 까만 장갑 끼는 거 보셨죠? 양처럼. 그리고 배우의 공연을 실어놓고 멈춰 세운 순간에 양들이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귀여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음악은 더 내셔널이라는 미국 밴드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배우 얘기 하셨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네, 먼저 막 대로. 떠들어도 네네. 되나요? 듣고 싶습니다. 지부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처음이라. 이 시라노 뮤지컬의 시작은 사실은 피터 딩클리지의 부인인 슈미트 에리카 슈미트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시라노를 뮤지컬로 무대에 올리고 싶어서 굉장히 몇 년 동안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이 에리카 슈미트가 더 내셔널의 빅팬이라서 보컬한테 이메일을 쓴 거예요. 제가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음악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쪽에서도 아마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게 됐고 더 내셔널이라는 밴드는 5인조 그룹인데요. 적어왔어요. 이름을 정확히 말씀드려야지. 맷 데닝어가 보컬리스트인데 주로 밴드의 노래를 작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작곡은 에론하고 브라이스 데스너 형제가 쌍둥이에요. 기타랑 키보드 포지션에 있는 형제인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자기네가 더 내셔널을 위해서 써놓은 음악들, 데모 음악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이걸 영화에 쓸 수 있는지
서로 체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 음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 미팅이 되는 동안 배우들은 또 따로 대본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왜 했냐면 그 극장씬에서 저는 이렇게 시작될 줄 몰랐어요. 그 결투를 하면서 랩을 하잖아요. 랩인데 시야. 그리고 밑에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대사만 잘 치는 게 아니고 랩을 하네? 그런 느낌으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뭐 음악 이야기 지금 그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상황까지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의 내용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세 사람 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다 사랑해서 미끄러진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진 토대를 보면 이게 두 커플이 만든 영화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야기하셨던 이 영화가 원래 무대 뮤지컬이었는데 무대 뮤지컬을 쓰게 된 그 에리카 슈미트라는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남편이 피터 딩클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부부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조라이트 감독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여자 주인공 역을 맡았던 헤일리 베넷과 두 사람이 뭐 결혼은 안 했지만 동거해서 아이 낳고 사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는 굉장히 안정적인 두 커플이 만들어서 내놓은 그런 사랑에 관한 영화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세 커플이에요. 또 그래 또 있어요? 왜냐면 네. 작사를 한 맷 데닝어가 작사를 자기 아, 부인하고 같이. 같이 했거든요. 캐린 베서라고 자기 부인하고 네. 작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정말 세 그러네요. 커플이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사랑의 유람선 같은 그러네.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제일 보면서 저는 이 영화를 혼자 봤거든요. 이 영화에 이제 그 국내 배급사인 유니버설 시사실에서 혼자서 텅 빈 데서 이제 이 영화를 봤는데 제가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제일 먼저 느낀 건 뭔가 하면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삽입곡이 좋았던 뮤지컬이 있었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더 내셔널이라는 그 밴드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하이 바이올렛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걸 꼭 좀 들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리틀 페이스 같은 노래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요. 더 내셔널 음악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냥 이렇게 우아하면서 약간 무슨 실내악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쵸. 굉장히 네. 고급스럽고 네. 뭐 램찹 같은 그런 밴드나 이런 것들 저한테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원래 좋아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의 음악을 더 내셔널이 한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찾아보니까 더 내셔널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야 내가 역시 잘못 본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역시 내 귀는 맞았어.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이제 또 저는 가장 감명받았던 음악적인 부분이 사실은 그 제목으로는 Wherever I Fall이라고 그 세 명의 병사가 네. 나가기 직전에 부르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저랑 통하셨어요. 그 장면 좋아하시나요? 그 장면에서 처음 노래한 사람이 글렌 한사드예요.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화 원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그렇구나. 직접 연기도 하면서 노래까지 했는데 그래서 글렌 한사드를 오랜만에 보는 느낌도 네. 있었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속의 음악들이 하나도 뺄 거 없이 너무 그 삽입곡들을 네. 뛰어나서 네.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블랙로즈 이후로 굉장히 네. 계속 사운드 트랙이 좋은 그런 음악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혼자서는. 장면은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먼저 음악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면 음악이 나오는 그런 부분 중에서 혹시 떠오르는 명장면들이라고 할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면을 꼽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뺏겼고요. 자 어디 보자. 딴 얘기 할게요. 아까 그 맷 데닝어라는 더 내셔널의 보컬리스트가 작사를 주로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제 부인하고 같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로는 자기가 항상 더 내셔널 음악에서 다루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미지에 갇혀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난 이런 사람인 거야 하고 자기 본 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진짜 모습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써왔대요. 딱 시라노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등장인물이 다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결국은 그게 다 갈등이 해소되는 마지막 곡을
배우를 지금 또 꼽고 싶은데요. 그렇죠. 헤일리 베넷하고 피터 딩클리지, 시라노랑 록산느가 마지막 순간에 나누는 듀엣이 굉장히 아름답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고편에도 살짝 나오지만 영화 이제 무슨 안무가 많은 그런 뮤지컬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이제 시칠리아 섬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상당 부분들을. 근데 그 성체에서 두 사람이 이제 처음 결투를 벌이려다가 두 남자가 사실은 네. 앞으로 이제 합세해서 우리가 같이 잘 편지를 써보자라고 한다. 너무 귀여웠죠. 네. 거기서 이제 Someone to Say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 병사들이 칼춤을 추기 시작하고 네. 그래도 위에 부감으로 해서 그 상체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막 네. 바다의 풍경 보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 장면도 사실은 야 이게 전쟁과 사랑을 엮은 수많은 어떤 영화들이 있겠지만 네.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이 예고편에도 사용된 장면 맞죠? 예, 두 사람이 동시 녹음했더라고요, 노래를. 처음에 속삭이는 부분이. 그건 마치 뭐 같다고 하죠, 처음에? It's like 제가 적어놨어요. 어디 갔지? 영화 보시면서 적으신 거예요? 네. 진짜로 그러는 게 아이고. 글씨가 삐뚤빼뚤 어둠 속에 쓰셔가지고 네, 이 감정이 마지막엔 마치 공포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동해서 검을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검 연습이 리듬이 되잖아요. 리듬. 천재 아니야? 소름 막 쫙 끼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의 그 장면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 뒤에 안무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상하고 어우러져서 저는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의상 얘기는 좀 이따가 또 하고 싶어요. 의상 오늘 너무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의상 얘기 너무 할 거 많아가지고. 근데 가장 사운드 중에 인상적인 부분은 저는 호흡을 사용한 부분이에요. 호흡이 음악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평론가님 앞에서 되게 건방진 말이지만 아니 저는 음악 하나도 몰라요. 아니 네. 이 다음은 그 약간 네. 연출이나 연기적인 거라 네. 인물의 감정을 또 표현하는 게 호흡만 딱 단독으로 남아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와 정말 천재적으로 사운드를 잘 사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주저앉아서 그 켈빈 해리스 주니어가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그 크리스티 양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탁 맞추면서 이렇게 탁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 이제 몸에 소름이 쫙 끼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는데 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요. 네.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다루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확장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영화는 사실은 이게 만들어진 지가 100년도 더 된 프랑스 희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드몽 로스탕이라는 사람이 쓴 네. 거고 아까도 제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한 3, 4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제 옛날부터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제라르드 파르디우가 나왔었던 90년대에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보았죠? 시라노. 네, 시라노. 그것도 좋게 보셨죠? 너무 좋아했죠. 네, 기본적으로 제라르드 파르디우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네. 그 동서양 가리지 않고 사극을 또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미술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고 시라노는 불어로 된 영화라서 제가 뭐 틀어놓고 알 수 있는 단어가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그 대사들 자체가 굉장히 시적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뭐 희곡 자체가 원문으로 쓰여졌고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시적인 풍모가 있는 또 그 대사가 아름답지 않으면 기능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 설정을 네. 갖고 있기도 하죠. 근데 원래 뭐 시라노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원래 시라노는 사실은 키가 작은 게 아니고 코가 커서 문제였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 희곡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에서도 그래서 항상 이제 시라노가 사실은 이 워낙 재밌는 얘기라서 영화나 연극에서 워낙 많이 올려졌어요. 근데 할 때마다 배우들이 특수 분장을 하는 게 반드시 코를 크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라르드 파리도 이제 큰 코로 나오게 되는데 코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핸디캡이 있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때 넣은 시라노는 제라르드 파르디우가 원래 약간 그 코가 좀 얼굴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배우라서 굉장히 지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얼굴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네. 그래서 특수 분장을 했다는 위화감이 사실은 전 없었어요. 네. 그럴 정도.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약간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 이야기 자체. 코를 이렇게 붙였지만 네. 또 코를 약간 이렇게 휘도록 이제 분장을 했을 때 기억이 뭐 나고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 조라이트가 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 영화의 감독인 조라이트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시라노를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죠. 근데 시라노 하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코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남자 얘기니까.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이제 감독이 되고 나서도 시라노 정도로 자기가 매혹되었던 얘기라면 그걸 바꿔서, 더군다나 조라이트는 문학 작품을 영화로 훌륭하게 옮긴 작품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어텀먼트 같은 영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뭐 안나 카레니나라든지 오만과 편견 네, 같은.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본인 얘기에 따르면 이 영화는 코가 너무 중요해서 자기는 사실은 시라노라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연극이 끝나고 나서 분장실에 배우가 앉아서 코를 떼어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른대요. 이게 어차피 가짜 코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새로운 각색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데 그러다가 이제 네. 에리카 슈미트가 완전히 새롭게 각색한 뮤대 뮤지컬을 보게 되고 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에리카 슈미트의 절묘한 각색이 사실은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라서 그런 거지만 네. 남편을 출연시키는 과정에서 코를 키로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코가 커서 컴플렉스인 사람을 사실은 영화에서 뭐 피터 딩클리지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네, 그렇죠. 뭐 시서 뭐 다 잘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다만 좀 키가 작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자기 남편 얘기니까 그것을 막 알아챘는데 또 에리카 슈미트가 했던 인터뷰를 보면 재밌는 것이 자기 남편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인데 네. 그 유머러스한 그것의 특징이 약간 자기 비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유머가 굉장히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시라노의 한 전곡을 찌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네요. 네. 그런 유머들을 끌고 들어와서 네. 영화에서 펼쳤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시라노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보면서 에리카 슈미트가 남편을 위해서 이거를 각색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조차 가졌어요. 있지 않을까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내가 쓴 희곡에 이거를 각색해서 우리 남편을 캐스팅하자가 아니라 저 시라노가 만약에 피터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라는 게 아마 처음부터 있지 않았을까? 네. 너무 위화감이 없이 오히려 그 코에 컴플렉스가 있는 시라노의 사연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코가 큰 것쯤? 이런 느낌? 너무 큰 거죠. 너무 네, 네, 네. 너무 큰 거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특히 이제 처음 누군가를 좋아할 때 자기 스스로가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실제 자기보다 더 부풀려서 보이고 싶잖아요. 더 잘생기게 보이고 그러고 싶고, 싶죠. 네, 돈도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싶고, 똑똑한 것처럼 네. 보이고 싶잖아요. 사실 이게 100년도 넘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영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요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누구를 우리가 만난다고 칠 때 요즘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그러면 페이스북 하나, 인스타 하나 찾아보잖아요. 맞아요. 푸사를 보고 어떻게 생겼나 보잖아요. 근데 푸사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만났을 때 실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반드시 그렇죠. 네, 무슨 뭐 B612 이런 거 쓰시잖아요. 저도 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은 뭐 푸사든 무엇이든 누군가를 만나든 아니면 소셜 미디어에 뭘 올리든 간에 자기가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인 척, 조금 더 잘생긴 사람인 척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상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소개로 해서 혹은 자기가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는데 직접 다가가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훌륭하고 멋진 그쵸.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네. 나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네. 얘기는 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어떤 보편적인 네.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영화를 보다가 어디 갔어? 메모를 네, 영어로 여기 하세요. 봐봐. 네. 옛날 사람들 뭔가 잘못됐어 썼는데 좀 네네. 이상한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방식이. 근데 네.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좀 잘못됐네요. 인간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저 이렇게 여러분과 하는 GV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이라 네. 아무 말이나 할게요. 다 네. 지금 재밌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영어로 막 네. 그 메모를 하셔가지고 네. 야 심지어는 뭐 Heaven is where I fall 이런 예, 식으로 이게 노래 그 노래할 제목을 때. 제가 몰라서 네. 혹시 이게 제목일까? 그러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그 세 사람이 번갈아서 부를 때 그걸 적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가사도 보면서 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죽음을 그 병사들은 사실은 다 지금 굶어서 네, 기아 상태로 일단 너무 몇 달째. 네. 그런 상태고 또 날은 또 너무 춥고 그러니까요. 너무
비참해요. 진짜. 그게 이제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한 전쟁이거든요. 이 영화가 이제 17세기를 무대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 전쟁은 이 30년 전쟁의 여파로 이루어진 그런 전쟁이에요. 영화의 배경은 대략 한 루이 13세 때, 그러니까 영화 여러분들이 이제 삼총사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전쟁하고 사랑을 붙이면 사랑이 더 훨씬 더 자극적으로 재미있게 그렇죠. 풀어지는 경우가 자극하게.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라노의 무대를 깐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오래 평생 사랑했던 자기 아내, 두 번째는 이제 막 사랑해서 막 썸을 타고 있지만 고백도 못한 남자,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의 애증을 갖고 있는 세 번째 사람, 이 세 사람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막 슬프면서도 눈물 나는 느낌 중에서도 저는 너무 웃긴 대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죠? 그 두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초콜릿도 사주고 네, 뭐 반지 다 사줬는데 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 그녀의 어머니한테 말하지 그러니까. 말고 그녀한테 말할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하잖아요. 왜 엄마한테 말해 왜? 이게 뭐 17세기에서 그렇지만 그때 네. 그 와중에도 그것을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그 남자의 마음이 너무 웃기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재밌어서 또 뭉클하기도 했어요. 그게. 네, 그 생각이 나게 꽃 했습니다.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전장에서 쓰러져 가는구나.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막 사랑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면 네. 행복한 걸로.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사랑에는 굉장히 병적인 속성도 있고 있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한 낭만주의가 있을 텐데 낭만주의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을 예찬한다거나 고통을 찬양한다거나 이런 또 느낌하고도 네, 맥이 다 다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이 시라노를 특히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처지가 너무 슬프고 딱하기도 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할 때 어떤 고통받는 나에 네. 대한 몰두하는 스타일의 취했어. 사람이 그렇지 네, 않나요? 맞아요. 좀 그런 스타일로 보셨죠, 여러분?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셔서 네. 이 고개로 하셔야 됩니다. 미소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네. 제가 공연 때 가끔 쓰는 스킬인데요. 맞으면 O, 아니면 아니야. 좋으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저도요. 야 이렇게 하면 다 그대로 다 이렇게 네. 따라하는군요. 네, 다 응해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피학적인 속성을 얘기를 했는데 네. 아까 도출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도. 영화에도 굉장히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저는 다 그렇게 죽여놓고 되게 이 작품은 아름다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극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영화 속의 세계에서는 섹스를 존재하지 않고 키스만 존재하는 맞아요. 것 같은 그런 낭만성이 있어요. 일부러 어떤 사랑에 있어서의 그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순수하지 않은 것 같은 네. 다 가로친 부분들까지 있는데 네. 그런 득이 씨한테 그런 속성을 부여했죠. 그렇죠, 그렇죠. 마치 그게 나쁜 그러니까 것처럼. 그런 거는 네. 이제 득이 씨한테 다 집어넣어놓고 네. 나머지 두 사람한테는 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왜요? 재밌어요? 너무 주거니 받거니 하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시라노를 보면 조금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랑에도 이제 병적인 속성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병적인 속성이 있고 영화에서는 그 이제 상처로 보여서 사실 영화에서 이 남자가 손에 상처를 입으면서 시작해서 네. 마지막에 또 상처를 보여주면서 네, 그렇죠. 또 그러다 결국 상처 때문에 죽게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자기의 컴플렉스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피학적인 몰입감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이 저한테 느껴집니다. 이제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각자 나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만은 저 사람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조차도 그거를 보고 싶지 않아라는 면이 있는데 시라노한테는 너무나 큰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에리카 슈미트가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냉소적인 농담을 하는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그게 결국은 조금 자기 방어적으로 자기의 컴플렉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사하는 유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론가로서 볼 때 이런 느낌들을 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사실은 영화를 시작할 때 첫 장면 굉장히 유심히 네. 보는 쪽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라스트 씬을 유심히 보는 쪽인데요. 이 영화에서 시라노가 어떻게 등장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이 시라노의 조건이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영화는 사실은 이제 헤일리 바넷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헤일리번에서 영화의 첫 번째 쇼트가 뭔가 하면 이 사람 방에 헤일리번에 나오기 전에 이 줄처럼 약간 풍경처럼 매달았는데 광대 같은 것들을 제일 보여주죠. 처음에. 네, 사실은 맞아요. 이제 이 영화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아이러니 같은 걸 그런 광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시작을 하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고 그러다가 뒤늦게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인 시라노가 나오는데 극장에서 목소리로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대에서 연기 잘하고 있고 사람들도 심지어는 보고 싶어하는 당대 최고의 그런 배우를 연기를 초심을 잃었다고 내쫓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은 이 남자는 초심을 잃은 그런 그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시를 얼마나 사랑하고 연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사람이 어디서 얘기하냐면 결국 무대 위에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대에서 펼쳐졌던 연극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사실상 올라가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투까지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자리에 헤일리 버넷이 앉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록산을 향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종의 연극 형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스스로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서 그 무대에서 하는 걸 보면 일단 순수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일갈하죠. 그렇죠. 시와 연극이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열렬하게 예찬하죠. 그 다음에 대타로 나왔던 발베르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결투에서 자기의 무용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시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풍부가 훌륭한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비하도 해요. 거기서 보면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말인데 나는 신의 아주 나쁜 병적인 유머의 소산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대에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영화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자기의 어떤 그 솔직한 내면을 다 보여주고 사실은 난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라는 거를 이 무대에서 사실은 펼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역시 평론가의 시각은 다른 거구나. 지금 큰 깨달음 얻었어요, 진짜. 그렇구나. 거기 다 있었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라나가 나올 때부터 사실은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죠. 저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까지 큰 건 못 봤지만 시라노와 록산느 그리고 시라노의 친구 다른 캡틴 분 제가 성함을 까먹었어요. 누구라고요? 르브레. 여기 써놨네요. 깨알같이. 르브레만 얼굴이 멀쩡하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과장된 분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두 세계를 나누는 거구나 라는 짐작만 했습니다. 아까 하셨던 그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초반에 이제 이 영화의 단순히 러브스토리뿐만 아니라 반전적인 요소에도 얘기하셨고 또 일단 예술에 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또 말씀 듣고 싶은데요. 주인공들이 결국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적인 문장이잖아요. 예술적인 문장, 지적인 문장. 그리고 결국은 그 지적인 문장이 영화 안에서 음악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2시간 내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는 일인지 그래서 심지어 나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한테 사랑을 느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전에 만들어졌던 시라노보다 이번에 제가 본 시라노가 훨씬 더 그런 지적인 면에 집착하고 있달까? 그런 게 저는 많이 느껴졌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이게 뭐 러브스토리, 아름다운 시를 읊을 수 있는 시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록산느 자신도 시인이고 시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돈이나 뭐 다른 거 약간 얼굴에 약간 정신이 나가긴 했지만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소울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지적인 문장을 원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장면에서 병사들의 노래가 되는 장면 그리고 굉장히 춥고 비참한 곳에서 먹을 것 없이 그렇게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잘 수가 없어. 너무 자고 싶지만 눈을 감을 수 없어. 항상 대비해야 되니까. 거기 그냥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장면부터가 저는 오히려 이걸 주제라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이 현대의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처럼 저 전장의 상황 얼마나 바보 같아요. 왕이 그냥 좀 질 것 같으니까 공작 보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가서 좀 어떻게 해봐. 그랬는데 이 공작은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뜬금없이 한
부대를 없애버리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라는 명령을 했고 기아에 죽던 전장에서 죽던 다 우린 죽으니까 거기에 끌려나가는 힘없는 병사들의 모습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잘 묘사됐고 음악을 너무 신경 쓴 게 저는 되게 느껴졌어요. 뮤지션으로서 더 내셔널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여기 들어있구나. 이 사람들은 다 인간이고 라이프가 있고 자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왜 여기서 이 사람이 죽어야 돼?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제를 이제 굉장히 확장해 주셔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더 그 이야기를 저도 받아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흥미로워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영화는 당연히 굉장히 순도 높은 사랑의 어떤 뒤틀린 측면까지 다루는 아주 낭만적인 영화잖아요. 사랑 영화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왜 19세기 말에 이제 에드먼 로스탕이라는 이 사람이 희곡을 쓸 때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는 이제 제 혼자 마음대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뇌피셜인데 썼던 희곡 작가 입장에서는 희곡을 썼을 때 그 안에 자기가 원문으로든 무엇으로든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인물을 만들고 자기 어떤 순도 높은 감정을 채워서 각본을 쓴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대중들한테서 풀어 헤치는 것은 배우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 영화 속에서의 시라노와 이 영화 속에서의 크리스티앙의 관계는 작가와 배우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보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연극을 보든 영화를 보든 막 매혹이 되었을 때 그것을 쓴 사람에 대한 매혹보다는 그것을 자기 몸으로 살아낸 배우에 대해서 매혹하잖아요. 그렇죠. 그 네. 사람들이 훨씬 더 유명하고 그런 상황에서 에드먼 로스탕이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작가로서의 자기의 심경 같은 네. 것을 뒤틀린 형태로 시라노에 이입한 게 아닌가 그럴 그런 수도 생각이 있겠네요. 네. 드는 거예요. 이런 뇌피셜 너무 재밌고 네. 좋아요. 그렇죠? 이건 뭐 그야말로 네. 뇌피셜이죠. 그래서 질문을 저 사실 궁금해서 이게 약간 김윤아 씨한테는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윤아님은 사실은 작곡이나 작사를 거의 다 본인이 다 하고 있고 본인의 노래를 다 직접 본인이 부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션으로서 또 싱어로서는 남이 작곡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있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럴 때 어떤 느낌이세요? 어쨌든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따로 있고 작곡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본인은 네. 노래를 하는 거죠. 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술이지만 네. 그럴 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네. 남이 쓴 이야기. 일단 주로 영화 사운드 트랙 작업을 할 때 제가 쓰지 않은 음악들을 가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내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는 저는 부르지 않아요. 일단 선택하지 않아요. 저희가 고맙게도 온다고 해도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음악을 이해하고 그걸 불렀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동화해요 거기에. 그게 필요한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즐거워요. 아주 거대한 것의 일부를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있어서. 근데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이 에리카 슈미트가 더 내셔널에게 이 무대 뮤지컬의 음악을 의뢰했잖아요. 근데 나도 이런 작업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오늘 영화를 보면서 느껴졌어요. 네. 재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이런 식으로 음악을 네.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네, 하시고 그렇죠. 식으로. 그게 맞춰서 극작가가 되는 거죠. 저도 나름의 네네네. 그 음악이 나오는 씬에서는. 실제로 이제 김윤아 씨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 가사의 아름다움이나 가사의 어떤 기품 같은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혹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하신 말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영화에서 가장 우리가 보고 나면 흔한 질문으로 우리 반드시 하게 되잖아요. 과연 영화에서 록사는 네. 시라노를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크리스티앙을 사랑한 걸까요? 그 두 사람은 네. 바디 앤 소울이죠. 아, 네. 재즈 명곡 있잖아요. 바디 앤 소울. 바디와 소울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거는 두 개를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록사네가 사랑한 건 두 사람 다가 아니었을까요? 그 두 사람 다는 사실은 이상적인 형태로 편지 안에서만 존재했지. 네. 사실은 두 사람은 어차피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사람 다른 사람이잖아요. 가상의 인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록사는 실패한 건가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저 몰라서 궁금해가지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의견이 있는데요. 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면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면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부여한달까?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영화도 비극이지만
근데 어쨌든 극 중에서 인물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그 부분은 비극은 아니지만 그렇죠. 많은 우리 정말 인생에서 그게 비극의 씨앗이 되죠. 상대방한테 진짜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한테 부여하고 그리고 뭔가 파국의 씨앗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시다노를 저도 이제 새롭게 만든 영화는 거의 30년 만에 본 거잖아요. 네. 그 영화가 1990년 영화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크리스티앙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알 것 같아요. 크리스티앙은 무슨 죄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쵸. 바보 같은 네. 크리스티앙. 키스해주세요. 글쎄, 너무 그래서- 웃겼어요. 글쎄요. 거기 뭐 당신 네. 채취를 맡고 싶어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어요. 창피해. 네. 왜 부끄러움 나의 몫인가. 근데 이 크리스티앙이 영화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스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교양이 없고 네. 이런 시적인 거를 할 뿐이지 이 사람도 정말 이 그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뭘 본 걸까요? 외모. 미모? 그게 이제 네.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 결국은 그 록사는 시라노를 사랑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녀가 옆에 오랜 세월 시라노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마차를 타고 가서 극장에 딱 갔는데 보자마자 앉아있는 사람을 첫눈에 보고 두 사람이 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그 다음날 자기 베프한테 가서 나 쟤를 좀 만나야 되겠어 도와줘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100% 외모잖아요. 제가 그때 쓴 거예요 이거. 옛날 사람들 뭔가 잘못됐어. 그게 그거구나. 이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어떤 사람 보고 반한다라고 하는데 뭘 보고 반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을 말해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객석에 앉아있는 그 네. 마차를 타고 가는 그녀 네. 두 사람을 보면서 그야말로 사랑에 빠지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100% 얼빠잖아요. 진짜. 그리고 네. 심지어 그러잖아요. 시라노가 제가 좀 멍청하고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럴 리 없다고. 저런 외모를 분명히 가진 사람은 이걸 잘 쓸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제가 가만 따져본 거예요. 영화적인 사정으로 사랑 황황으로 두 사람은 결혼 전에 몇 번 만났을까? 한 번 만났습니다. 그 발코니에서 그 네. 사건이 있던 날 한 번 만났고요. 키스 한 번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말 잘못해가지고 깨졌다가 다시 데려가서 그 밤에 발코니에서 이렇게 대신 말하고 올라가서 키스한 게 두 사람이 만난 전부예요. 사실상.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전쟁터에 나와서 전사를 했잖아요. 제가 그 대목에서 떠올린 게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옛날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았구나. 로미오와 줄리엣은 밤을 보내잖아요. 그래도 네. 이렇게 밤을 보내기 전에 한눈에 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한눈에 반한 것도 이 10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네. 그런 들끓는 격정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고. 네. 어쨌건 그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이 록산도 얼빠인 거죠. 얼빠죠, 얼빠. 네, 얼빠인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점점점 반하게 됐던 면모가 상당 부분이 이제 시라노에서 와서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아까 마디엔 소울이라고 멋지게 요약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이걸 나눠서 보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지성을 따로 보고 이 사람의 외모를 따로 보지 않고 그걸 총체적인 면으로 보게 되는데 네. 이걸 나누어서 영화가 묶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약간 사랑에 대한 일종의 무슨 실험실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저한테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바디 소울 어느 쪽인가요? 바디 소울. 총체적인 거죠. 바디 소울. 총체적인. 네. 총체로 맞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소울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네. 나이 드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어쨌건 그 두 가지는 구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구분할 수가 예. 없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라는 것도 사실은 단순히 평균적으로 얼마나 잘생겼냐 이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모든 것이 총합일 테니까. 그때 이 영화에서 이제 작법으로 저는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대언을 한다는 거, 네. 대신 써준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시라노가 크리스티앙의 마음을 대신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 뭐 영화의 핵심적인 설정이니까 너무 그렇죠. 당연한데 네. 그거 외에도 이 영화 속에 그런 모티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 같은 사람이 자기 마님인 그녀의 뜻을 네. 가서 대언을 해준다거나 네. 사제는 뭐 공작의 편지를 가져와서 대신 그렇죠. 알려준다거나 네. 심지어는 초반에 무대 위에서 결투를 벌이는 발베르도 대신 배우를 대신해서 결투를 해서 그렇죠. 죽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되거나 오인되거나 하는 묘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화에서 그냥 작법으로 볼 수 없는 게 크리스티앙이 처음에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녀를 정말 1초 봤는데 그렇죠. 사랑에 빠져서 네, 옆에 심지어 뿌옇게 이렇게 그쵸. 있었어요. 정말 잘 그쵸.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 나라에서 왕다움으로 권력이 높은 득이시 네. 그 공작이야라고 네. 말하니까 아니 그 사람 말고 네. 그 옆에 있는 여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살록에서 이제 뭔가 멋진 이야기를 그녀가 하고 있을 때 찾아가잖아요. 네. 찾아가서 딱 모습을 나타내니까 록산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친구가 이 살록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올 수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 남자도 같이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자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 여자도 같이 왔나요? 라고 그렇죠. 물었더니 네, 그 네. 남자는 여자예요. 반대로 제가 얘기했군요. 네, 순간적으로. 네. 저도 근데 재밌어서 기억나요. 그쵸. 그 대목이. 네. 그러니까 이런 오인의 테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리스티앙은 영화 속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자기 말을 계속 오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쌍하다. 네. 불쌍하기도 하면서 그것이 영화의 핵심적인 사실은 자기가 사실은 자기 마음을 남의 글솜씨에 묻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티브들이 사실은 다 이런 때 녹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결국은 그러면 그녀가 반했던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도 상황으로 이어지죠. 궁금했습니다. 네. 뭘까요? 정말 아까 저도 록산느가 크리스티앙을 처음에 보고 사랑에 빠진 계기를 얘기하면서 또 딴 얘기만 했지만 사실 사용하고 싶었던 단어는 얼빠라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평론가님께서 제가 먼저 써버렸네요. 시원한 게 썼어요. 속이 진짜 시원했는데 근데 물론 이게 젊은이들이잖아요. 몇 살일까요? 록산느가? 10대 말이겠죠? 설정으로는 굉장히 젊은 것 같죠? 네, 그렇죠. 크리스티앙도 아마 10대 그렇겠죠? 병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 호르몬의 활동이 왕성하니까 뭔가 페로몬이 찌릿하고 와닿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페로몬의 숙주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인간은 다 호르몬의 노예니까요. 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아름답게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게 필요하구나. 네. 그러면 마지막 장면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저 사실은 포장할 거 있어요. 먼저 그럼 해주세요. 처음에 그 네. 한눈에 반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네네. 있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인간이 그렇게 다 살아왔고 옛날엔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고 그리고 그 극장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눈에 띄는 미남인 동시에 가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록산이 약간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크리스티앙이 물론 지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엄청난 포장인데요. 네. 그 영혼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렇죠. 이런 영혼이 말씀. 통한다. 왜냐하면 네. 록산느도 영혼이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니까. 첫 장면부터 이렇게 장난치거나 하는 걸 보고 네.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순수한지를 사실 나타나죠. 영화가 네. 보여주고 있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원작 희곡에서도 이렇게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혼자 남게 되고 그때까지도 말을 못한 그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면서 마지막 날 마침내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날 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영화에서 인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15년이 흐르고 나서는 록사는 수녀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수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건 지금 수녀원에서 수녀는 아닐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네. 수녀원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단된 채 살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거기 가서 세상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핑계가 생겨요. 네. 그래서 토요일에 한 번씩 그 예배 겸해서 가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도 재밌는데 뭐 월요일에는 뭐 왕께서 자두를 너무 많이 네. 사셔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죠. 자들을 차용했고. 네. 근데 그날은 토요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하는 걸 보면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오기 이틀 전이죠. 네. 목요일에는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랑에 빠졌고 네. 금요일에는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여왕이었었고 여왕이었다. 네. 그리고 토요일은 나는 점점점 이게 네. 끝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게 들려요. 왜냐하면 일주일이 지난단 말이에요. 이 남자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로지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맞습니다. 병들고 또 네. 몸도 다치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보고 싶을 텐데 그러다가 쭉 지나다가 목요일쯤 되면 목요일이 되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기에 대한 비하 같은 마음이 생기죠. 세상 나 빼곤 다 사랑에 빠져 있는데 나는 수십 년째 이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밖에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금요일이 되잖아요. 네. 하루 남았거든요. 그렇죠. 내일이야. 어제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 기분도 안 좋고 네. 우울해서 오늘이 되니까 내일은 그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에 나는 여왕인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소름 끼쳤어요. 네. 와.
그러다가 토요일이 네. 되면 나는 점점점인데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사실은 하고 있는 그의 말들도 영화에서 어떤 그런 그 남자의 마음을 상상을 해보면 상황을 네.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측면이 있죠. 지금 들으니까 정말 그쵸? 폭발적으로 그런데요. 네. 평론가님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잘 모르셔서 그런데 너무- 제가 영화 평론을 합니다. 아, 예, 죄송해요. 남들은 아니, 잘 몰라요. 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하셨어요? 저는 그냥 뭔가 굉장히 멜랑콜리하고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만 받아들였지 네. 시라노의 일주일을 상상해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제가 시나로 쪽인가 봐요. 대단하시다. 크리스티안 네. 쪽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좀 네.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저런 대사를 쓸까? 혹은 어떤 저렇게 짚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마지막에 얘기할 때 이제는 시라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그녀가 다 해줘요. 내가 진짜 사랑한 건 당신이었고 네.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했고 영원히 어떻고 얘기하니까 심지어는 그 눈물도 그 시도 그 글도 다 당신 거였잖아요. 이렇게 네. 말을 하니까 시라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피는 그의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해요. 네. 그 얘기인즉슨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 그는 결국은 당신을 위해서 혹은 사랑을 위해서 전쟁에서 지금 죽고 없어졌지. 다시 말하면 이 남자는 최후의 순간에 크리스티앙에 대해서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녀를 위해서 어쨌건 지금 죽음으로써 네. 자기는 영원히 크리스티앙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는 그의 것이지라는 네. 말이. 그래서 그 말이 주는 굉장한 어떤 네. 울림이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모든 예술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도구에 대한 절망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설명을 하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문학이라는 것은 언어에 대한 절망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 사랑을 다룰 때는 사랑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도 네. 보면 이 크리스티앙은 사랑해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하고 막 온갖 것을 다 들여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사랑이기도 하고 문학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이제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죠.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나서 전쟁터에서 시라노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군요. 네. 라고 하니까 시라노가 뭐라고 답변하면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 라고 얘기해요. 너무 사랑해? 진짜- 라고 말할 수가 네. 없어요. 자기는 네.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랑해 하고 말하고 죽거든요. 와 정말? 그러니까 그랬나?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NDA에 가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전까지 수많은 그 아티큘레이션이 된 그 미사여구의 시와 이런 것을 담아서 사랑을 건드리지 않고 온갖 것을 다 수많은 편지를 쏟아부었는데 사랑이란 말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이 하는 건 결국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고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런 토대 같은 것이 굉장히 깊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 사랑이 굉장히 크고 무겁게 다가오네요. 이렇게 오늘 제가 바보같이 웃죠? 웃으면서 굉장히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거의 네.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쭉 나눴는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셨을 때 뭐 이런 것들 좀 감상을 정리하시면서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영화 감상은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굉장히 좋았던 두 곡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 공작이 록산한테 갈 때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락킹한 넘버거든요. 이 영화 중에서도 좀 이렇게 뭐랄까 지옥의 사운드 같은 걸 내는 곡이 없었어요. 우리 그 장면하고 너무 잘 어울렸고 그래서 저는 밴드가 영화 뮤지컬의 스코어를 만든다는 게 이런 힘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록산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I love you라는 말은 이미 들어본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I want more라는 곡을 부르는데요. 그 전까지 솔직히 음악이 좀 이렇게 너무 나긋나긋하고 서정적이고 주로 이 밴드가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그 리듬을 아르페지오로 쪼개서 기타든 건반이든 따라라라라라를 깔고 이렇게 좀 서정적인 시적인 음악을 가는데 계속 그게 나오다가 I want more 하고 크게 외치는 음악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보는 입장에서 좀 굉장히 시원하고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고 예고편에서 또 보지 못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그 헤일리 베넷이 뒤에 아름다운 드레스 이상 얘기를 못했네?
지금 얘기하시는 네, 드레스를 입은 그 색채가 역시 워킹 타이틀이구나 하는 이게 노하우와 이거를 영화의 제작사. 무시할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사극의 명가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분들과 같이 새벽거리였나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부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네. 이 영화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독특하게 끝나서 저게 어떤 걸까, 어떤 심정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마지막 대사가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해, 시라 너를 사랑해라고 상대가 말하니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했어 이러고 죽으면 딱 아니라. 맞을 것 같은데 그쵸? 마지막 대사가 나는 나의 자존심을 사랑했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할 때마다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상대방은 지금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한 거죠. 시라노를 그토록 네. 듣고 싶었던 시라노는 나는 내 자존심을 사랑했지라고 과거로 말을 해요. 네. 그 얘기는 즉슨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난 사실은 내가 너 자존심을 더 신경을 썼구나 라는 거죠. 네. 나는 자존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얘기를 못하는 남자의 서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그 말은 사실 굉장히 회한에 가득 찬 후회의 말처럼 저한테 들리고 뒤집어져 네. 얘기하면 굉장한 사랑의 고백처럼 들리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느꼈어요, 네. 사실. 그게 굉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좀 고지고대로 들었어요. 어떻게? 네. 너 따윈 필요 없어. 나는 자존심이 최고야. 뭐 이런 I love 건가요? my pride. 좀 한 자존심-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에서 좋은 것만을 보고 싶어하는 저와 현실을 냉철하게 꿰뚫고 아니 싶은 그래서 오히려 네. 제가 마지막 대사에 대해서 저는 약간 까먹고 있었거든요. 무슨 음악 얘기를 네. 뭘 할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렇죠. 끝날 것 같아요. 인물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이게 뭐- 사랑 고백이다. 아니면 뭐 잘 모르겠다. 다른 얘기다.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거봐. 오빠 X도 있잖아. 다 제 편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맞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대사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찌됐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고백을 하든 말든 세 사람 다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찌됐건. 네. 네. 근데 약간 그런 사랑에 실패가 있나요, 근데? 제가 사랑을 못 해봐서 그건 아니실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통이 굉장히 많은 사랑으로 귀결해서 끝나는데 그렇죠. 네. 말을 간신히 돌렸네요. 네. 고통이 많은 사랑이. 네네. 그런 사랑으로 끝났지만 그 사랑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벽에 붙이신 사랑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하게 예찬하는 지금은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예.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영화에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름답게 마무리가 간신히 된 것 같고요. 편하게. 농담처럼 말했는데 다 제가 말은 다 진심입니다. 네. 저도요. 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까지 내내 끝까지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간단히. 네. 오늘 이동집 평론가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또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진짜. 저도 오랜만에 극장에 와서 더더욱 또 즐거웠고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이동집 평론가님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여러분 저처럼 이분하고 얘기하고 싶죠. 성덕됐습니다. 네. 또. 네, 뭐 오늘처럼 이렇게 잘하실 줄 제가 알고 특별히 모셔달라고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또 음악적인 해설도 그랬구나 하고 저한테는 이해되는 측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한 분도 안 나가시고 아까 한 분 나가셨구나. 그분 빼고 나머지 끝까지 다 계셨던 여러분들께 정말 특별한 감사 말씀드리고 남은 주말 저녁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